본 영상은 조선왕조실록 및 각종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내용은 확인된 사실을 근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당시의 흐름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장면은 과장 없이 부드럽게 재구성되었으며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 나라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천년도 더 전, 머나먼 아라비아의 학자들은 동방의 끝에 황금이 넘치는 신비로운 나라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신라였습니다. 과연 아랍인들은 신라를 어떻게 알았고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9세기 이슬람 세계의 지리학자들은 세계 각지의 정보를 모아 정교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 지도의 동쪽 끝, 광활한 바다 너머에는 이름조차 낯선 땅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랍어로 기록된 그 이름은 알신라였습니다. 오늘날의 한반도, 그 중에서도 신라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는 이미 페르시아, 인도, 중국과 교역하며 방대한 지리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망의 끝에서 신라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슬람 지리학자들은 신라를 세계의 동쪽 경계에 위치한 신비로운 땅으로 묘사했습니다. 9세기 초 아랍 제국의 관료였던 이븐 쿠르다드베는 세계 각지의 도로와 나라를 기록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은 도로와 왕국의 책이라 불렸으며 당시 알려진 세계의 지리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동방의 끝에 알신라라는 나라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아랍 문헌에 등장하는 신라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신라의 공기가 맑고 토지가 비옥하며 자원이 풍부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짧은 기록 하나가 신라와 이슬람 세계의 교류를 증명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아랍 문헌에서 신라는 일관되게 알신라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신라의 발음을 아랍어 음운 체계에 맞게 옮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라라는 이름은 당시 중국어 발음을 거쳐 아랍 세계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교역하던 상인들과 외교관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음이 조금씩 변형되었습니다. 알신라라는 표기는 당시 아랍 세계가 신라를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충실한 도구입니다. 그 이름 하나에 동서교류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실크로드는 육상과 해상 두 갈래로 나뉘어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이어주었습니다. 육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장안으로 이어졌고 해로는 아라비아 해를 지나 인도를 경유했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이 바닷길을 따라 점차 동쪽으로 항로를 확장했습니다. 그 항로의 끝에는 중국을 넘어 더 멀리 위치한 신라가 있었습니다. 경주는 그 시대의 국제무역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중국 항구를 거쳐 신라와 간접적으로 교역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교역로의 끄트머리에 자리한 신라는 이슬람 세계가 꿈꾸는 동방의 종착지로 여겨졌습니다. 1200년 전 아랍 세계에서 신라는 먼 나라였지만 분명 실제 않은 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랍의 지리학자들은 신라를 낙원과 같은 땅으로 묘사했습니다.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하며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중동의 상인들이 신라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과장되어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실제 교역 경험에서 비롯된 진실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에게 신라는 동방의 낙원이자 황금의 땅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신라의 실제 번영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아랍 기록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신라의 특징은 바로 풍요였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금이 넘쳐 흐른다는 표현이 여러 문헌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특히 금이 너무 흔해서 일상의 물건에도 금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실제 신라의 금세공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금관과 금장신구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경주의 고분에서 출토된 수많은 금제 유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아랍인들이 전하는 부유함의 묘사는 단순한 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12세기 아랍의 지리학자 알-이드리시는 신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남겼습니다. 그의 기록 중에는 신라 사람들이 개에게도 금으로 만든 목걸이를 채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신라의 금속공의 수준과 사회적 풍요를
극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라의 금세공 기술은 동아시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출포된 정교한 금 장신구들은 그 기술력을 오늘날에도 증명합니다. 알리드리시의 기록은 과장을 허용하더라도 신라의 금문화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세계와 신라의 교류는 단순한 소문으로만 남아있는 것일까요? 1973년 경주 계림로에서 발굴된 한 유물이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황금 장식이 정교하게 입혀진 이 보검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었지만 그 양식은 중앙아시아풍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보검이 실크로드를 통해 신라로 유입된 외래 물품임을 확인했습니다. 출토된 장소와 제작 방식을 분석한 결과 이 유물은 56세기 중앙아시아 또는 서아시아 기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보검 하나가 신라와 서방 세계가 실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경주 토암산에 자리한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들에는 당시 신라의 높은 기술력과 예술적 감각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석굴암의 본존불과 불국사의 금동 불상들은 황금을 사용한 도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눈부신 금빛 불상이 가득한 신라의 사찰은 외국인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아랍 상인들 중 일부는 신라의 경주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이 목격한 황금빛 사찰의 모습은 신라가 황금의 나라라는 인식을 더욱 굳혔습니다. 아랍 기록에는 신라의 특산물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인삼, 비단, 금, 은, 사양, 도자기 등이 주요 교엽품으로 등장합니다. 이 중 인삼은 특히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도 귀하게 여겨지던 물품이었습니다. 신라의 비단 역시 중국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품질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자기 제작 기술도 당시로서는 매우 앞서 있었으며 그역 품목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아랍 문헌이 신라의 자원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는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제 교역 경험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랍 기록에는 신라를 방문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문구는 신라의 삶의 질과 환경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신라는 자연 환경이 좋고 물자가 풍부하며 외국인에게도 우호적이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단순한 여행기 수준을 넘어 신라에 실제로 머물렀던 사람들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랍 상인들은 신라에 정착해 생활터전을 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 경주의 유물과 설화 속에서 조금씩 발견됩니다. 신라 헌강왕 시대에 전해지는 처용 설화는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타난 처용은 용왕의 아들로 묘사되지만 외모는 평범한 신라인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검고 눈이 깊으며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였다는 묘사가 전해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처용의 외모와 출신지를 근거로 그가 아랍 계통의 외국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바다를 통해 신라에 들어온 외국인 상인이 설화의 주인공으로 변형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처용의 노래와 춤이 역병을 물리친다는 믿음도 외래 문화가 신라에 스며든 방식을 보여줍니다. 경주에는 원성왕의 무덤인 괴륜이 있습니다. 이 능의 입구를 지키는 무인석이 특별한 주목을 받습니다. 무인석의 얼굴은 눈이 깊고 코가 높으며 수염이 풍성한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의 왕릉을 서역인 석상이 지킨다는 것은 당시 외국인에 대한 친숙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은 이 무인석이 실제로 신라에 거주하던 서역인이나 아랍인을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돌에 새겨진 얼굴 하나가 천년 전 신라의 국제성을 조용히 증언합니다. 9세기 전후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여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랍,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출신의 상인들이 교역을 위해 경주에 체류했다는 기록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거주 지역을 형성하고 자신들만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신라 사회에 녹아들었습니다. 일부는 신라에 귀화하여 관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래 문물과 신라 문화가 뒤섞이는 과정에서 경주는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도시 중 하나로 기능했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이 남긴 물건과 이야기들이 신라의 문화 속에 조금씩 흡수되었습니다. 아랍 기록에는
신라의 여성에 대한 묘사도 등장합니다. 아름답고 온화하며 교양이 있다는 표현이 담긴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의부 기록에는 아랍 남성과 신라 여성 사이의 결합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교역과 정착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화 간 결합의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라 사회는 외국인의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귀화를 허용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다문화적 만남이 경주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교차점들이 모여 신라를 진정한 국제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에 들어온 이슬람 문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라비아 반도와 동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유향과 정향은 당시 가장 귀한 교역품 중 하나였습니다. 이 향료들은 불교 의례와 귀족 문화에서 높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사찰과 왕실에서는 향을 피우는 의식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외래 향료에 대한 수요도 높았습니다. 아랍 상인들이 가져온 유향과 정향은 신라 귀족들의 생활 문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작은 향료 하나가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해 신라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경주의 고분에서는 지중해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용기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유리 제품들은 로만 글라스 또는 사산조 페르시아 양식의 것으로 분류됩니다. 신라에서는 자체적인 유리 제조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유리 제품들은 교역을 통해 들어온 것이 확실합니다. 귀족 고분에서 발견되는 유리 용기들은 당시 신라 지배층의 국제적 취향을 보여줍니다. 먼 서방에서 제작된 물건이 신라 왕족의 무덤 속에 함께 묻혔다는 사실은 교류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유리 용기 하나가 지중해와 신라를 연결하는 실물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라는 단순히 물건을 수입만 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보석과 특산물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랍 기록에는 신라에서 생산되는 보석들이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신라의 진주와 수정은 아랍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신라의 공예품과 장신구들은 독특한 미적 감각으로 외국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같은 교역은 신라가 단순한 수입 의존국이 아닌 능동적인 무역 참여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자국물산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신라 도자기와 장식 예술에는 코발트 블루 계열의 색채가 등장합니다. 이 색을 내는 안료는 중동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었으며 실크로드를 따라 동아시아로 전파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신라의 일부 장식 유물에 쓰인 청색 안료가 중동 기원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안료의 이동은 단순한 물질의 교환을 넘어 색채 문화의 전파를 의미합니다. 신라 장인들은 외래 재료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서양의 미적 감각이 신라라는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융합되었습니다. 신라의 바닷길 교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그는 9세기 초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장보고의 선단은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잇는 항로를 지배했습니다. 이 무역망은 아랍 상인들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배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보고가 구축한 해상 네트워크는 신라가 육상 교역국이 아니라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였음을 보여줍니다. 신라의 해양력은 아랍 세계와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반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라와 아랍의 교류가 우리 자체 기록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이슬람과의 교역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이 드뭅니다. 반면 아랍 문헌에는 신라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아랍 학자들은 세계 각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을 중요한 학문적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신라는 내부의 정치 사건과 불교 관련 기록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랍 기록이 없었다면 신라의 국제성은 훨씬 더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10세기 아랍의 역사가 알-마수우디는 황금 초원이라는 저서를 통해 방대한 세계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인도양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다루면서 신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알-마수우디의 기록에는 신라의 지리적 특성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랍의 헤로도토스라 불릴 만큼 광범위한 기록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가 신라를 기록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당시 신라가 이슬람 지식인들 사이에서
알려진 나라였음을 의미합니다. 알-마스우디의 저술은 중세 이슬람 세계가 동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장보고와 아랍 상인들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장보고가 구축한 해상무역 네트워크는 중국 동남부 항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항구들은 아랍 상인들이 동아시아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랍 상인과 신라 상인은 중국 항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중국의 광저우와 취안저우는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이 모이는 국제 무역 항구였습니다. 고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하게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신라에 관한 정보가 아랍 세계까지 전달된 데에는 당나라 장안의 역할이 컸습니다. 장안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 중 하나로 동서양의 상인, 학자,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신라의 유학생과 승려들도 장안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라에 관한 정보가 아랍 상인들을 통해 중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장안의 서시에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출신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국제적 공간에서 신라의 이름과 이미지가 퍼져나갔습니다. 신라는 935년 고려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랍 세계에서는 신라라는 이름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아랍의 지도와 문헌에는 알신라라는 표기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이는 신라에 관한 정보가 이슬람 지식체계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랍 세계는 신라의 멸망을 곧바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기존 기록을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한번 정착된 지리 정보는 쉽게 갱신되지 않는다는 학문적 특성도 있었습니다. 그 지속성 덕분에 오늘날 신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쇄국정책 이미지 때문에 한반도가 오래전부터 폐쇄적이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역사는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신라는 바다를 통해 아랍, 페르시아, 중앙아시아와 교류하며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귀화를 허용하는 열린 사회였습니다. 경주는 그 시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은 한반도의 역사가 고립과 폐쇄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개방성은 신라가 번영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이 가장 크게 감탄한 신라의 특징은 금속공예 기술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출토된 금관, 금쥐거리, 금허리띠 등은 정교함과 예술성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금실을 꼬아 만든 세공과 작은 금구슬을 이어 만든 장식은 당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이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신라 금속공예의 뿌리가 중앙아시아와 북방 유목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라 장인들은 외래 기법을 받아들이면서도 고유한 미감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신라의 역사는 한반도의 다문화적 포용의 전통이 일찍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외국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는 능력이 신라에는 있었습니다. 서영설화, 괴등의 무인서, 경주, 출토 외래 유물들은 모두 이 포용의 흔적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신라는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래 요소를 창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이 융합의 역량이 신라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다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한 신라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1000년 전 아랍 지리학자들의 기록을 새로운 방식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유 성분 분석, 동위원소 분석, 3D 스캐닝 등의 기술이 신라 유물의 기원을 밝히는데 활용됩니다. 경주 출토 유물의 재료 성분이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의 것과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검증은 아랍 문헌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증 자료가 됩니다. 디지털 복원 기술은 손상된 유물이나 소실된 기록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신라의 진실이 한층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0년 전 아랍인들이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불렀던 이유를 이제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금이 많았고 기술이 뛰어났으며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신라가 남긴 기록 그 자체입니다. 아랍 학자들의 문헌, 경주의 유물, 설화와 조각 속에 새겨진 흔적들이 신라의 진실을 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록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먼 나라의 기록을 통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줍니다. 신라는 황금보다 빛나는 기억으로 오늘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 속 한 사건을 기록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의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한국사 기록관에서 함께 역사의 흐름을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